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허하라 9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10번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늘 9번째 강의를 마치면 이제 딱 한 번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기의 성찰, 우리 안에서의 문제에 대한 조금 사례 중심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슴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강원도의 성찰의 어떤 내용들,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우리 강원도 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실 부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마음이 언짢은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나 제가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큰 틀에서 우리 강원도 공동체의 큰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스위스 얘기를 드렸었는데 힘이 작고 힘이 약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분열된 집안은 일어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우리 해방되고 이승만 대통령도 뭉쳐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이 약하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인구가 작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뭉치는 힘이 좀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죠. 근데 이제 도시 규모로 보면은 춘천, 원주, 강릉 이 세 도시가 조금 인구가 많고, 그 주변부에 있는 이제 시군들이 좀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천이 지금 28만, 또 원주가 한 36만, 강릉이 한 21만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대개 한 도에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같은 곳은 청주, 전라북도는 전주, 또 대구는 대구 경북은 대구가 있고, 또 충청남도엔 대전이 있고, 이렇게 다 지역마다 중심 도시가 있어서 행정, 정치, 행정,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그 도시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강원도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춘천, 원주, 강릉 세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도 적으면서 이렇게 분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도시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견제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엔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원주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강릉에 예술고등학교가 있고, 또 외국어 고등학교는 양구에 있고, 다른 도시들은 대개 이제 그 중심 도시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도가 아주 높은데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좀 분화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전이 펼쳐지면 강원도는 세 도시, 또 다른 더 많은 도시가 서로 그 국책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어떤 중심 도시가 타 광역지자체하고 경쟁을 하니까 조금 유리한 구조인데, 우리는 작은 도시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경쟁을 하면서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도시들보다는 경쟁력 면에서 좀 낮은 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권도 공원이라고 있었죠. 지금 무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태권도 공원 유치 경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춘천, 원주, 강릉이 서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무주로 갔습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우리 춘천, 원주, 강릉 중에서 한 도시로 뭉쳐서 대응을 했더라면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도 해보게 됩니다. 또 잘 아시는 국립문학관 유치 경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춘천, 원주, 강릉 세 도시가 국립문학관을 우리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강릉, 원주, 춘천이 다 준비를 하다가 강릉이 국립문학관 유치해서 우리는 빠지겠다. 결국 춘천하고 원주가 붙었죠. 유치 경쟁에서 우리 강원도 안에서 결국 이제 춘천이 우리 강원도 안에 심사에서 춘천이 선정이 되어서 또 전국에 응모를 했는데 결과가 또 어떻게 됐죠? 또 서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에 국립문학관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 방사강 과속기도 춘천이 신청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방 지역의 주민등록을 주민들의 인구가 적다 보니까 법안이 이제 제출되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주민등록을 군부대로,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살고 있는 학생이 군에 입대하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주민등록을 하는 그런 이제 법을 제안이 됐었는데 이것을 놓고도 우리 강원도는 지역 간에 의견이 다 달라서 나눠졌죠. 의견이 합쳐졌어도 될까 말까였는데 이것도 서로 지역 간에 의견들이 다 달라서 이것도 뭐 통과되기 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대학의 평가에서 부실대학 판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대학들이 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주민들의 대응이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이든 간에 똘똘 뭉쳐서 대응을 했더라면 조금 더 중앙정부를 향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상하게 다른 지역은 뭐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학문 중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거점 국립대가 이제 강원대학이고 또 원주에는 또 연세대 원주대가 있고 또 상지대학도 있고 강릉에는 이제 강릉 원주대학 또 관동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서로 이렇게 학문적 중심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따라서 강원대학은 마치 춘천에 있는 대학, 또 강릉 원주대학과 관동대학은 우리 강원도 대학이 아니라 강릉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 또 원주는 원주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부나 이런 데 어떤 재정 부분에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분화되는 양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가뜩이나 우리 강원도는 대학 규모가 크지 않아서 무슨 평가를 할 때 평가 권역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하고 붙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독자적으로 우리 강원도라는 대학 권역 안에서 소재하는 대학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서로 이렇게 지역 간의 분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 근간의 일인데 아주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23년부터 교육부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또 경쟁력이 있는지 학과라는 것이 이제 되게
의과대학하고 뭐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제 그쪽에 우수한 자원들이 이과 계열들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나 이 다른 이제 비수도권 대학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그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간호대학에는 4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밖에 배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반밖에 배정이 안 됐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른 지역은 40% 해주면서 우리는 왜 20%밖에 안 해주냐? 물론 교육부는 강원도는 학령 인구가 적고 숫자가 적어서 반밖에 배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도 지역 인재들을 40% 같이 똑같이 해줘야 거기서 배출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조금 의사가 없는 지역, 보건 서비스가 좀 취약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또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강원도의 의료 기반이 좀 확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무관심해요. 특례시 문제도 마찬가지죠. 춘천시만 좀 대응을 했지만 다른 지역이 다 특례시 지정해달라고 난리치고 그럴 때 우리 강원도는 특례시의 대응도 특정 도시 중심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있겠죠. 원주가 되느냐, 강릉이 되느냐, 춘천이 되느냐. 물론 모두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지역은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는 청주, 전라북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도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명운동도 벌이고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우리는 특례시의 대응이 무덤덤했습니다. 자, 조그만 도시끼리 그것도 인구도 적고 힘도 적은 지역들이 뭉쳐서 대응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지역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견제를 하는 현상, 바로 분화된 현상, 갈라지는 현상이 우리 강원도의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리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소지역주의, 중심성이 약한 지역, 거기에 대응력마저 취약하면 그렇게 해서 국책 사업에 유치하는데 갈등이 빚어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런 분화된 갈라진 목소리로 어떻게 인구 적은 강원도가 독립변수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이런 것의 두 번째가 소극성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심성은 착하지만 좀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착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을 보듬어주고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은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안과 이슈에 좀 소극적이고 관심이 좀 덜하고 무덤덤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 역량을 우리는 갖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강원도가 대응력이 약하면 강원도가 존재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국회의원 8명인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식이 약하면 강원도의 존재감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이런 소극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주로 정치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도민들의 선택 중에서 좀 특이했던 현상이 몰아주는 현상이 좀 덜했죠. 옛날에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몰아주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3등을 몰아주는 현상이 몇 차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다음에 차점자도 아니고 3등을 그래서 어느 한때는 3등을 다른 지역에서는 3등한 후보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2등을 했고 마찬가지로 또 다음 선거에서도 강원도는 3등을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쪽에서 보면 물론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선된 쪽에서 보면 너네가 나를 확 밀어주지 않았지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별로 못 갖거든요. 정치적으로 부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목소리를 내면 도 우투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줘야 나도 준단 말이죠. 너는 표를 안 주고 왜 나한테 와서 달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정치 현실은 아주 냉엄합니다. 냉정하고 냉혹하죠. 그런데 표는 저쪽에다 주고 이쪽에 가가지고 우리를 지역을 발전시켜 주시오. 우리를 챙겨 주시오.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작용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의 올바른 선택, 사표의 문제가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 때면 모든 후보들은 공약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표를 달라고.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되면 유권자인 주인인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정책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뭐 그것이 뭐 다리를 놓는 일이라든가 공항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고속도로를 뚫는 일이라든가 뭐 터널을 놓는다든가 SOC 사업을 비롯해서 뭐 갖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문화 환경 정책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근데 공약을 잘 들여다보고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이것부터 좀 잘 따져보고 믿었다. 그래 이 공약이 아주 좋은 공약이다. 이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 지역에 강원도에 이만한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됐으면 표를 그 사람한테 줘야죠. 그 정당에. 그런데 만약에 임기가 끝났는데도 약속을 안 지켰어. 그 가짜 공약이었어. 헛공약이었어. 거짓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엄하게. 나는 당신한테 표를 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거기에 반대급부가 없었냐? 그러니까 표를 그 정당이나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당이나 그 후보들이 깜짝 놀라서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강원도민들은 가짜 공약을 하고 헛공약을 해도 심판 기제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하려고 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라든가 뭐 내 동창이라든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찍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약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당이 나한테 어떤 내 삶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서 표를 줘야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내 생활과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야, 내 동창이 말이야 국회의원이잖아? 뭔 상관이 있어? 내 인생하고 내 삶하고.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유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말을 하는 후보들도 퇴출되고 헛공약하는 정당들도 문을 닫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주인은 주인다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고 정당은 올바른 정당으로 민주적인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어느 지역의 경우는 어느 지역이 완전히 일당 지배 구조로 가고 있고 어느 지역은 또 어느 당이 일당 지배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 기제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는 그런 심판 기제가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투표한 거에 대한 효능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맨날 그렇게 뭐 순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죠. 또 반짝 분노할 때도 있죠. 원주가 사실은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거의 된 적이 있었는데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대구와 오송으로 간 적이 있었죠. 원주 시민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원주 시민들이 분노 기제가 작동이 되었죠. 그래서 야당 후보들을 몰아주고 야당 후보들이 당선되고 그래서 그런 심판 기제가 작동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민들이 깨어 있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치적 보상, 정치적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극적인 문제를 하나 들고 재미있는 걸 보면 우리 강원도에 와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악가들이라든가 뭐 예술가들이 공연을 해보면 강원도에 오면 아주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원도 사람들이 이 박수를 잘 안 치네. 그리고 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 신문사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해보죠. 뭐 유명한 성악가 초청하고 뭐 무용가 초청하고 또 연극 공연도 해보고 그러면 공연장은 꽉 차요. 근데 박수라든가 앵콜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냥 뭐 잘하고 있구나 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아리랑 공연 때 우리나라 이제 아리랑 공연의 3대 발상지가 우리 강원도 정선이고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아리랑 공연을 세 지역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강원대 백령 문화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꽉 찼었죠, 관중들이. 근데 물론 뭐 박수 치고 했습니다만 저도 늘 그런 모습을 보아왔으니까 이제 별로 체감이 안 됐었는데 전라도 가가지고 광주, 목포, 진도에 가서 똑같은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 같이 춤추고 열기가 대단했어요. 경상도 밀양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도대체 왜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흥이 없고 열광하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면 점잖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냥 뭐 박수 치고 그래서 소극성이 어떤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 경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대응하는 그 자세와도 무관치 않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성, 행정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강원도가 좀 불리하다 그래요. 그 기관장들 얘기 들어보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원도 사람들은 이제 만약 5점 척도로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5점 척도의 행정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강원도는 대개 그저 그렇다가 제일 잘한 걸로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낮아서 다른 시도하고 견주면 강원도가 그런 조사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우리가 귀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게 무관입니다. 관심이 없다 이거죠. 관심이 뭐 세상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지역에보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관심이 좀 덜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지방의원들,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방의원들인데, 지방의원들한테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월정 수당하고 의정비라는 게 지급이 되는데, 강원도 평균이 전국보다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 낮은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그것은 각 시도에서 의정비 심사를 해서 이제 의정비는 이제 나라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정 수당 같은 건 그 지역에서 이제 인상률을 정해서 적용을 하는데, 강원도는 심사위원들이 지방의원들 수당 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안 올려줍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올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면 거의 올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원도의 지방의원들의 수당이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평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대신해서 일꾼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기를 북돋아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뽑아서 내 심부름꾼인데 그 사람들한테 의정비라든가 수당을 적게 줘가지고 사기를 떨궈뜨려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기를 높여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야 또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뽑은 우리의 일꾼들한테 우리는 왜 수당을 적게 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런 데서 지방의회가 뭐라는데 올려주라는 말입니까?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견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는 주민들의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지방의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뭐 저런 사람이 의원이 됐나?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누가 뽑아줬습니까?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우리의 심부름꾼 우리가 뽑아줬습니다. 뽑아줘놓고 그 사람들 일할 수 있게 사기를 높여줘야지, 우리가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사기를 떨궈뜨린다는 거? 이게 과연 민주시민일까요?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더 적게? 그런 사람일수록 지방의원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의원들이 뭘 한다고 수당을 올려줘? 그럼 지방의원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또 예산을 어떤 낭비성 요소를 갖다가 없애고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지방의원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내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은 끌어내리든가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켜야죠. 당연히. 유권자가 심판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뽑았다면 그 사람들이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젊은 인재들 이 생활의 안정감을 갖고 열심히 전업의원으로서 일하고, 또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시장 군수로도 진출하고 국회의원으로도 진출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다 지방의원에서 출발해서 하원의원도 되고 상원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이런 구조 아닙니까?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 인재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남보다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왜 강원도는 그런 우리 심부름꾼들의 수당마저 낮게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이라면 왜 공무원들은 똑같이 전국의 월급을 다 똑같이 줍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우리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선거 때면 물어봅니다. 당신네 동네에서 누가 나왔어요? 의원에, 시의원에. 아유,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뭐 시장 우수 정도에 알지만 시의원에는 하도 많이 나와서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아, 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면서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 심부름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벽보 붙어있지, 공보물 올리지,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지. 왜 모른다는 겁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의회가 왜 필요하냐, 의정비는 왜 올려주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나왔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정을, 군정을 잘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우리를 주민들의 이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보고 찍어해 주는 것이지. 아,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도 난 모르겠어. 그게 뭔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민주시민으로서. 그러면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만큼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등신대의 논리입니다. 등신대라는 것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분 마네킹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인데 바로 내가 그런 정치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뽑아준 사람들도 똑같은 정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관심 없이 투표를 하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뽑히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뽑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등신대의 논리를 우리가 강원도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알아야 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오는 건지, 그 사람이 뭘 한 사람인지, 우리 지역의 현안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야 면장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의 면장님이 아닙니다. 면사무소의 면장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잘 착각을 하는데 알아야 면장은 우리가 흔히 알아야 면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담벼락을 면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모르면 담 앞에서 벽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사람들을 면장이라고 해요. 알아야 그 답답한 것을 면한다. 여기에 원래 면장이라는 것이 돼서 면장이랍니다. 원래 공자와 서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공자님 말씀이기도 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그 지역 정보를 의원이 됐든 간에 지역 현안이 됐든 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나 저 사람이 약속을 하나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알려고 하면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뭐 친구한테 이웃 사람한테 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유세하는 거리 유세에서도 관심 있게 기울여 들을 수도 있고 또 공보물이라든가 이런 데 오는 공약도 볼 수 있고 뭐 선거 때는 그렇지만 적어도 민주시민이 되려고 하면 지역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 정보는 어디서 있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언론입니다. 미디어 매체, 신문, 방송. 제가 신문사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들이 지역 정보를 아주 상세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방송을 다 즐겨서 읽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중앙 집권 시대가 체제가 돼 있어가지고 오랜 세월 서울에서 발행되는 큰 신문들을 많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전국 뉴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그리고 큰 신문사들의 정보는 관심을 갖고 많이 대화의 소재로 삼으면서 정작 지역에 있는 내 삶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 말이 가슴에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런 현상을 너무 서글프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신문 시장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큰 신문사들이 전국의 신문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거꾸로 지역 신문들이 85%의 신문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진민주국가와 중앙 집권 체제인 국가의 차이가 바로 이 정보의 공급 루트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역 정보를 알아야 자치분권의 효능감도 알게 되고 그 안에 내가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시청에 가서 정책 건의도 하고 또 예산 살림살이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돌아가는 일을 가지고 춘천시청이나 강릉시청이나 양양군청이나 양구군청 가서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언론의 효능감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다른 영남이나 호남, 충청권에 비해서 그런 관심도가 낮다는 것도 우리 자기 성찰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4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을 동경하죠. 그래서 옛날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서울은 올라가고 우리 지역은 내려오고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은 다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서울에 가서 출세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고장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루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루저. 실패한 사람들.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강원도 땅에 살고 있는 153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루저입니까 전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경상도에 살고 있는 사람 지금 루저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를 사랑해야 남들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서 강원도를 비하하고 폄훼하고 경시하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과 강한 애향감 이 충일해야 남들이 강원도를 깔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강원도에서 향토 인재를 말하면 누가 향토 인재입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이 향토 인재입니까? 물론 향토 인재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권의 또 학계에서 큰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큰 기업을 일군 사람들 또 우리 출양 강원도민 중에서는 아주 성공해가지고 강원도민들의 자긍심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도 물론 향토 인재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여기서 오늘도
땀 흘리면서 장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리키고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향토 인재라는 인식을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자치분권 시대에는 중앙 집권 시대에는 출세한 사람들이 향토 인재였다고 하면 자치분권 시대는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강원도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강원도 사람들이 향토 인재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역량과 지식과 소양들이 강원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스스로 내재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뭐 공부 좀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 잘 못해도 지역에서 땀 흘려서 봉사도 하고 또 조그만 기업 만들어서 사람들도 채용해주고 세금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강원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박수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속담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굽은 나무들만 강원도를 지킨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한 강원도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서 정주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이 고장을 우리 스스로 혁신시켜서 다른 지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향토의 가치, 지역의 가치를 키운다는 생각과 행동을 갖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153만이라면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강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연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지사님이 이제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지역 지도층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지역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지사한테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사님 한 분이 그런 건의를 받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유지들한테. 여러분들이 지역 현안이 대학을 세우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교육부나 문교부에다 얘기해서 그 지역에 대학을 설립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 대학에 보내주실 겁니까? 이런 반문을 했어요. 그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죠, 그죠? 만약에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애들을 그 대학에 보낼까요? 지역을 위해서? 난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대학을 다니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제가 그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학생들이 이제 전학을 자꾸 가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로 그 농촌 지역 학생 수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가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지역 유지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학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서 인구를 유치해야 됩니다.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니 여기에 계신 기관장님들, 단체장님들 좀 부탁드리는데 아이들 좀 유학 전학 가지 않게 하고 우리 동네에서 다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표리가 부동한 거죠. 지역의 지도층들이. 그러면 우리 애는 딴 데로 전학 보내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실과 이상 명분의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 불가피하더라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힘을, 강원도의 힘을 키워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정치 성향 중에서 조금
제가 가슴 아픈 것은 힘센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왜 힘센 사람을 뽑으려 그러죠? 좀 저처럼 뭐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조금 힘이 없는 사람도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 주고 챙겨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상하게 권력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들의 의존 심리가 강한 지역일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힘없는 사람, 또 신체가 불편한 사람, 또 노인, 여성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내재화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보다는 보편적인 삶이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하고 친근감을 가지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심부름꾼,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좀 특정 영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곱씹어봐야 할 우리 안의 자기 성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극적이고 분화되고 사대적인 우리 강원도민들의 자기 성찰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한 40년 동안 강원도의 역사의 현장에서 언론인으로서 체감했던 또 인지했던 또 나름대로 분석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무슨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도민 통합, 하나 되는 강원도, 원강원, 하나 된 강원이 우리한테는 지금 절실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서로 밀어주고 각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해서 그걸로 밀어줍시다. 춘천이 강한 지역이 강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도시들이 춘천을 밀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원주를 밀어주고 강릉을 밀어주고 동해를 밀어주고 태백을 밀어주고 속초를 밀어주고 삼척을 밀어주고 군 단위를 밀어주고 그래야 강원도민들이 그 하나의 한 시군이 독립개체지만 18개 시군의 역량이 합쳐질 수 있게 도민적 역량을 강화시켜서 연대를 하면 153만의 힘을 한 도시만 열심히 뛰면 20몇만, 30몇만 밖에 안 되지만 힘을 합쳐주면 153만의 한 도시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색깔이 있어야 제대접을 받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가면 절대 제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컬러와 색채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모 아니면 도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한국 현실에서는 강원도 하면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졌다는 것을 고수를 해서 가야 됩니다. 뭐 흔들흔들 왔다 갔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거 말고 강원도민들은 어떤 정치적 컬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해야 정권이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또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 기제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심판을 합시다. 거짓말했어요? 심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번쩍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일꾼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훌륭한 정치인들을 양성해줘야 된다는 그런 후원 분위기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정치적 이익, 행정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선봉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양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생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경로의전을 탈피하고, 경로의전 현상은 맨날 좋은 거, 맨날 해오던 방식으로 가는 것을 경로의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탈피를 해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 강원을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덴마크의 달가스나 그런 두비가 얘기했던 밖에서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찾기 위한 자강론과 혁신 의지를 우리가 분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액션. 소극적이지 말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의 평가로부터 강원도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그럼 즉각 그 현안을 놓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현상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책을 만들고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 힘을 중앙정부라든가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더 세게 우리의 의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강원도청 또 정치권에서 지역 언론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지적되는 각 영역에서의 현안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이 강원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략적 대응의 가장 현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지금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 뭐겠습니까? 바로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이 총체적인 강원도의 현안이 바로 평화특별자치도고, 평화특별자치도법을 21대 국회에서 관철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안에서 찾을 생존 전략의 가장 확실한 목표가 지금 설정이 됐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역의 지도층들의 대폭 교체 시기를 맞게 됩니다. 정치적 대전환기입니다. 자, 이런 황금의 골목길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선택은 어때야 될 것일까요? 바로 이제 그동안의 과거 중앙집권 체제에서 수도권 집중 체제에서 또 분단 체제에서 강원도가 숙명처럼 안고 살아온 그 굴레, 족쇄, 그 질곡을 떨쳐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정치적 골든타임에 우리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혁신의 의지, 전략적 결집, 그리고 강고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꼭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우리의 뜻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허하도록 우리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성찰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안에서의 문제들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